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출신 성분으로 계급을 나누는 북한. 그중 최하층민이라 불린 사람들이 있다. 해외에서 애국자 대접까지 받았던 이들. 그런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최악의 차별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방인이란 낙인 때문에 평생을 최하층민으로 살아야 했던 북한 제3의 신분. 이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다. 충격 증언. 북한 제3의 신분. 네. 네, 충격 증언 북한 제3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안찬일 대표님, 북한 네. 제3의 신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성 교포들 그리고 북한에 뿌리를 두지 않고 북한의 핵심 계층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소외된 계층을 제3의 군중. 네. 특히는 이제 화교보다는 더 많은 59년부터 84년 사이에 한 9만 명이 넘게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이 제3의 군중, 복잡 군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계급적 토대를 아주 중요하게 보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 거기에서 이런 뭐 제일교포 출신이나 화교 같은 사람들을 제3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제일교포들이 북한에 들어와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네.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정부로부터 3의 신분으로 차별과 대우를 했지만은 또 그 속에서는 뭐 특권층 못지않게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일반 주민들을 봤을 땐 잘 사는 사람. 북한 체제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제3의 신분 이런 식으로 갈라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북한에서는 이제 해외 나가거나 조금 이제 외국 물이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이제 제3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북한에서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이 제일경포들이 나오는 게 그때 당시 선전 북한에서 선전한 게 공화국에서는 조국에서는 달기 하루에 2알 내지 3알 알을 놓는다고 선전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 기국자인데서 들었는데 어떻게 돼 왔는가 하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선전해 들은 게 달기 하루에 알을 2알 3알씩 놓는다 해 소리. 자 달기 하루에 2알 3알씩 알을 놓으면은 내가 달굴 키워도 진짜 깜짝 부자가 되겠다. 일본에서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겠다고 딱 왔는데 그런데 와 보니까 일을 해도 월급이 별로 없지. 뭐 주는 배급은 요만한 거 주지. 하고 싶은 말은 못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야 조국에서 달기 하루에 2알 3알씩 알 넣는다는 게 내 달기는 어째 키워도 일주일에 달고 알을 3알밖에 못 넣는다고. 그래 그 사람이 보이부 관리소를 갔어요. 네. 저희 할머니의 동네도 그 제프 할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아들이 온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프라고 해봤자 북한에 오면 살림 형편은 다 똑같잖아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지금 당장 아들이 오고 엄마가 잘 산다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TV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막 집 폐가루칠 다 하고 근데 할머니한테 당부를 한 거예요. 이걸 절대 국가에서 해줬다는 말 하지 말라고. 네. 아들이 딱 왔어요. 엄마 정말 잘 사네 이러니까 아들아 네가 온다고 당에서 TV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자기가. 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관리원이 잡혀간 일이 아이고. 세상에. 그 북한에서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당은 어머니 품. 그럼요. 네. 그래서 못난 자식, 잘난 자식 가리지 않고 다 한 품에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어머니 품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뭐 복잡계층, 기본계층 뭐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가리지 않는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일동포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을 안 받는다는 걸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연속소설 철산봉이라고 삼부자가 아버지 그다음에 그 밑에 아들 둘이 다 그 철산봉에 광부로 일을 하면서 한 명은 당비서로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들 아마 우리 은하 씨는 어려서 못 봤을 거예요. 제가 한 12살, 13살 때 본 기억이 나고 북한은 한 번 드라마가 하게 되면요. 재탕을 한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요. 그처럼 우리는 제일동포들이 한 품에 안아준다고 그렇게 선동을 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제포들은 정말 그 차별을 받으면서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자만 나갑니다에 네. 그 흔히 여기 북에서는 제프라고 들리기는 제일교포 출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배를 타고 갔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이만가까지 오시는 이주정 스님. 일본에 태어나셨어요? 한국말 좀 잘하시는. 지금 서울에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아주 유력 방송 프로그램에 북한 관련한데도 일본어로 출연도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쏘가서 온 케이스죠. 저도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15살까지 일본에 살았어요. 네, 일본을 살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북송선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59년부터 83년까지 9만 5천 명이 갔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북에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한 거죠. 철없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본에서 다녔던 학교가 우리 학교라는 조선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북한 학교하고 똑같이 교실에 김일성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똑같이 혁명 역사를 배웠어요. 와. 김일성이는 신이다,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할아버지는 뭐 밤에 걸어가도 이렇게 후광이 빛난다, 뭐 머리 쓰다듬으면 만병이 치유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가 배운 거 뭐냐면 북한에 가면 사회주의 제도인데 일전 한 푼 안 받고 병원에서 치료도 해주고 대학도 다 공짜로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떴죠.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 차별을 받았죠. 그 2박을 가는데 총진항에 딱 배가 도착할 때만 해도 완전 감성적인, 막 영화 드라마 같아요. 뭔가 뭐 유토피아를 만난 것 같아요. 내 조국. 내 조국.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엄마 품에 오는. 그래서 배가 서서히 도착을 해서 내리는데 또 미인여들이 또 와서 에스코트를 해줘요. 근데 버스에 태우는 환영군중이 막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에 총진항에 막 꽉 메웠어요. 몇만 명이 나가지고 막 환영을 해주고 옆에서 뭐 김일성이 찬양하는 노래 들리고 하니까 그다음에 그 버스에다 타고 환영군중 옆에 쭉 지나가는데 가까이서 벌써요. 그때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가까이서 봤는데 꽃제비야. 옷차림 보고 완전 1차적 깜짝 놀란 거예요. 지상낙원이라고 했는데 분명?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버슬비가 약간 왔었어요. 비닐방막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우산이 아니라 우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제가 70년대 갈 때만 해도 일본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도 전 뭐 햄버거도 먹었고 다 했어요. 엄청난 경제 발전으로. 그렇죠. 나이 뭐피 신고 막 그랬을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지상낙원이니까 일본보다 잘 산 줄 알았는데 비닐방만 쓰고 그다음에 가마니를 또 뒤집어 쓰고 있고 더 충격적이에요. 가마니 아시죠? 가마니. 우산 대신 이걸 뒤집어 쓰고 있고 웬일이야. 더 충격적이고 고무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여성. 아직도. 네. 고무신을. 이 조선시대 때 그 역사 그 시간에 배웠던 고무신을 신고. 아니 이건 뭐 잘못 왔다. 그다음에 우리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다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버스 창문 옆에 앉으면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유리가 없어요. 버스에. 다 그 철판으로 막아놨어. 그리고 그 위에 일어서서 보일 수 있는 유리가 이렇게 있는 러시아제 버스였어요. 세상에. 본인만 속았다 생각이 안 들고 거기 타게 그렇죠. 완전히 자칫 겉으로 표현도 하시던가요? 일본 말로 하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이건 뭐냐 이게 잘못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버스가 또 기가 막혀요. 매연이 버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버스 안으로 큰일 났다. 막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다음 난리 치니까 그 앞에 탔던 북한 분이 안내원인 것 같아요. 운전기사하고 밟으라 하면 속도 내라고. 그래갖고 휙 하고 환영군중 옆을 지나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속아서 북한에 갔다가 알았잖아요. 아, 내가 속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북한이 인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북송교포를 받은 겁니다. 5만 5천 명을 받아서 뭔가 그 인구의 열세, 남북한 분단 시대에 노동력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받은 데다가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도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데로 온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서 우리가 속았다, 거기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이라는데 영 뭐 거지같이 산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돌아갈 수 없었고 70년대 들어와서 정치범 수용소가 본격화될 때 제일 많이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북송교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도 갔죠. 가면은 무조건 국적을 줘요.
네, 똑같이 국적을 주고 그다음에 요게 나와서 알았는데요. 우리 일본에 살던 제일교포들이 북송선을 타고 떠났잖아요. 네. 호적을 바로 말소시켰어요, 일본이. 예,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북한에 간 다음에는 북한 사람들도 밖에 나가는 걸 고려하는 제도인데 우리 하물며 일본에서 살다 갔잖아요. 선전을 받고 갔는데 결국 나가면은 뭐 입에서 무슨 말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보냈죠.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이 5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저 같은 78년에 갔어요. 그럼 그 사이 먼저 간 사람이 실상을 알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1차에 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상낙원이니 파라다이스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이 다르니까 최초로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으니까 일본처럼 생각을 하고 10명 단위, 15명 단위로 모아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북한에서 시위 역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당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 그 사람들 잡아다가 말반동이라고 해서 정치범죄에 보냈어요. 그다음에 일본에 가는 제일교포들이 쓴 편지를 100% 다 뜯어봤어. 뜯어보고 그다음에 나쁜 말 쓴 거는 또 갖다가 데려다가 욕을 하고 막 그 편지를 안 보낸 거예요.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좋은 말만 써야 편지가 가게끔 했으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북한에서 편지가 날았는데 야 우리 동생 구미 잘 있냐, 룸이 잘 있냐, 남이 잘 있냐. 이렇게 자기네 집에 구미, 룸이, 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없는데 없어. 아무거나. 잘 있냐 해서 봤더니 앞자만 따면 구르나거든요. 구르나는 일본말로 오지마 하는 뜻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상을 알리기도 해서 알았지만 절대 다수는 몰랐어요. 아니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낼 수 있는 친척이 일본에 남아있는 좀 부자들이 남아있는 교포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 저도 결국 부모님이 계시고 저분님 따라갔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 갔었어요? 안 갔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저거 가지 말라고 그거 다 개뽕이라고 믿지 말라고. 오,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일부 어르신이 아니라 그 30대, 40대 분들은 그 자각을 제대로 하고 계셨어요. 남한이 저렇게 못 사는데 북한이 잘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뭐 일부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그 북송 사업을 중지시켰었어요. 한번. 막 그냥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근데 다시 이어졌는데 그래서 가지마 한 거를 나는 너무나도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선전이. 그렇지. 사춘기 때. 네, 그러니까 아빠 말을 안 들었죠. 평생 후회할 짓을 했죠 그때. 세상에.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은 하긴 하지만 진짜 이거는 사기지. 사기예요, 사기. 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뭔가 과거로 와. 20년 정도 과거로 날아간 그런 기분. 둘째. 제가 그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같이 근무한 분 중에 기밀 부주석의 보좌관을 지냈는데 이분이 그 북송 사업을 지휘하던 그런 책임 일꾼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말에 의하면 통진에서 최초로 59년에 그 1차 북송선이 들어올 때 그걸 다 나가서 맞이하고 초대소에 재우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북한이 59년도 1차 북송선을 띄웠지만 1년 전에 이미 일본에 가서 북한에서 제일 좋은 사진만 찍어 간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뭐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래가지고 가면 이런 최고 대학에서 무료로 공부한다. 또 병원도 적십자병원, 뭐 봉화진료소 좋은데 최고 장비 있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다 북조선의 병원은 다 이렇다. 이건 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치료해준다. 이렇게 선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분들이 수진해서 속아 넘어갔어요. 소문을 이미 한 1년 전에 가서 뜻을 냈고.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자, 제일교포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많이 오시는데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충격인데요. 네. 가장 그 가슴 아팠던 게 그 아빠가 제가 배 타고 떠날 때 그 니가타 항이라고 있거든요. 그 네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나는 널 아들로 안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삐록 피웠거든요. 아빠 일본에서 날 데리고 있으면 대학 보내주실 거냐고. 그래서 항에서 배가 이렇게 떠나는데 저는 그때 두 번 다시 배를 안 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요만할 때까지도 보이거든요, 배는. 근데 안 나오신 줄 알았던 아빠가 저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코트를 입고 이 손도 안 흔들고 이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막 후회가 그때는 후회되지만은 그게 북한이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때 헤어졌잖아요. 헤어져서 북한에 왔는데 보니까 실상이 너무나도 아닌 거야. 근데 그 말을 아빠한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편지에다 이상한 걸 쓰게 되면은 뭐 저까지도 잘못되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예전에 북한 신발이 끈을 이렇게 끼우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운동화가. 이 신발끈이 이렇게 구멍이 3개, 3개, 6개가 있었는데 그 끈을 일부러 풀러가지고 찍어서 보냈어요. 예. 그래갖고 예, 신발이 없고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이게 했더니 아버지가 해답이 오셨는데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젠 신발이 작아서 이제 끈을 풀고 다니는 정도로 컸구나. 그래가지고 신발을 보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 알릴 수가 없는 거지. 예. 아니 그 뒤로 아버지는 언제 다시 못 만났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제가 2008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90년도 중엽에 돌아가셨고, 예, 근데 가슴 아픈 기 탈북을 한 다음에는 묘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연고 무엔보토케라고 해서 예, 무연고 유골로 되셔가지고 아들이 있는데도 예,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갔었는데 아버지 묘가 무연고다 보니까 다 합장을 해요. 합장을 해서 아버지 유골 자체도 없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 안 갔더라면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돈도 보내주고 뭐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너한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뭐 밥도 굶으시고 그렇게 보내놓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들이 가서 결국은 제가 또 뭐 가서 뭐죠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뭐 일종의 그 좀 직업도 괜찮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잘 된 걸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 뒤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현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속 터놓고 대화를 못한 것이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그야말로 뭐 만경봉어를 탔다라고 흔히들 얘기했는데 9만 명이 넘는 그 교포들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당했던 당사자로서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렇죠.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아까 그 현주 씨도 빗든 말했지만 어머니 조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품이라는 게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간 땅에 갔더니 일본에서보다 더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쪽발이라는 등. 또 차별을 당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북한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다고 돌 던지고 놀리고 할 때 그때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1년 만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절제 혼자가 되는데 세상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고 절제 혼자가 되니까 그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속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 되게 잘 살고 뭔가 이렇게 뺀질이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때 속내가 없어서 남의 집에 빨래 늘어났던 걸 훔쳐서 입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 2년 정도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고, 한 15, 16살, 17살인데 네, 옥류교에 나가서 밤중에 이 대동강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 보호에다가 되고
근데 난간을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못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을 때 아빠하고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엄마랑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동강에서 밤새 울었던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뭐 제1동포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또 많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프로그램에 우리 이만갑이 소개가 몇 번이 되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그 교포 생활을 하다가 차별인데 또 그렇게 가서 차별을 당하니 저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생활하고 자리 잡아야 되나 이게 참 힘들었겠죠. 자, 오늘 또 모시는 분이 있죠. 예, 오늘 북한 속 제3회 신분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북한에서 제1교포 2세로 살면서 49년간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아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조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제1교포 2세로 살았던 조현입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제 사시다가 1960년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북한의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그 선전에 서가서 자진 이제 그 북송을 결심하고 이제 북한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고 저는 평안남도 평송이라는 곳에서 49년을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일본에 가서 이제 쭉 사셨던 분들인데 이제 북송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분이란 말이에요. 북에서. 예, 예. 조현 씨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 부모님도 충격받으셨겠어요. 아, 예. 그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20살 때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조국이 어머니 조국이 아니구나. 네네. 이런 생각 들고 그때 저희 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다시 가겠다고 일본으로. 그중 일본은 그냥 이제 배에서 배 다시 타려고 하다가 이제 막 잡혀가고 막 그런 일도 이제 있었다고. 이야. 북한 제3회 신분 이번에는요. 속아서 북한에 간 제1교포들이 북한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청진에는 제1교포를 위한 북한판 네모 있다. 뭐가 있을까요? 청진에 제1교포를 위한 북한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을 리틀 재팬. 일본을 흉내낸 동네. 작은 도쿄. 한인타운처럼. 진짜네. 리틀 요거 도쿄. 정답일 수 있어요. 리틀 도쿄. 이거 점수일 수 있어요. 리틀 도쿄가 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진에는 제1교포를 위한 북한판 하나원이 있다? 그 교육받는 곳인가요? 맞아. 그래. 네, 하나원.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게 되면 그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응을 위한 그런 그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정말 청진에도 있나요? 네. 네, 뭐 유일하게 아마 저는 남한 하나원도 가보고 북한 하나원도 가보고 저분 대단하신 분이야.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이렇게 맞아들여서 이자처럼 그 사회에다 적응을 시키는 관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먼저 했다고 봐도 그러네.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네. 거기 가면 뭐 배워요? 일단은 항에서 내리잖아요. 아까 그 버스를 타고 그냥 직행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 40일 동안 있어요. 있으면서 거기에서 김일성이 그 무슨 우상화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거 이런 거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배치지를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하고 똑같네. 그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하고도 만나보고 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실태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야 그거 뭐야 이렇게 반발을 할 대신에 먼저 온 사람들이 교육을 자 이러이러한 실태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놔라. 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 청진 그 초대소에서 우리 하나원 기수처럼 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도 있고. 뭐 몇차 기국선 뭐 이렇게 해서 그 차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올 때부터 다 조직화를 해요. 거기에 와서 일단은 이제 그
일본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일본말을 거의 이제 한국말을 못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한국말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사회이자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정치 교육이랑 이런 것을 받는. 그 조현 씨 어렸을 때 잠깐 기억하면 간혹 가다가는 일본말도 살짝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저희가 있을 때는 일본말을 따라할까봐 네, 못하고. 저희 부모님들은 전혀 이제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막 이제 그 열받아가지고 싸울 때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바로 일본말로 욕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일본말로 욕하고 그러니까 열받았을 때 흥분했을 때는 바로 일본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이제 20대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나가서 저희도 일본말을 할까봐 그렇지 않아도 차별이 많은데 일본말 하고 못하게 하지. 돌아다니면 예, 야. 근데 도대체 그 북한의 그 하나원 같은 그런 데서 뭘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북한 당국도 알아요. 당연히 이게 일본하고 자기네하고 현실적인 차이가 난다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무상 치료고 병원에 가도 이제 봐라 돈 일전 안 받는다. 학교 가서 학비 안 낸다. 너네 내고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내도 돼.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이 나라를 이끄는데 김일성이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먼저 간 사람 중에 롤 모델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60년도 먼저 건너간 그 제1교포 중에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하고 최고인민회 대의원이라고 국회의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 만들어놨구나. 네, 그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자, 저 지금 의견도 많고 낙심도 많이 하실 텐데 난 60년대 왔다. 60년대 왔더니 여기 더 한심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당신네 찾아온 것이 어머니 품이다. 엄마가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이구야. 앓고 있는 엄마를 자식이 못 본 척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면서 점점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우리 어머니가 앓고 계시는구나. 어떡해. 자, 이 앓고 계시는 어머니 누구 때문에 앓고 있냐? 미국 놈 때문에 앓고 있다. 대박이다. 다단계 네. 아니야? 다단계? 남조선 때문에 앓고 있다, 남조선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니네를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 가지고 총하고 포하고 사고 있다. 너네 지키겠다고. 야. 이거 어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으면 막 거기 있는 사람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감정의 우세에서. 근데 사상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사상이 바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사실 너무 어리지도 않고 충분히 그런 자본주의에 젖어서 왔을 텐데 익숙해져서 그게 바뀌는지 또 만약 바뀐다면 그걸 어떻게 검증하는지.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당연히 교육이 되니까 괜찮은데 성인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20세 이상 그러니까 일하다가 온 사람들 성인들은 이미 그 생각이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이제 교육을 해도 잘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부모님이 그러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못 가는 성인들을 따로 교육을 합니다. 일이 끝나면 따로 모아놓고 따로 이제 교육을 주는데 그 교육을 저희 어머님도 한 6개월 동안 받았다고 해요. 자기들의 그런 상태를 뭐 그냥 알고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충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서 정신병이나 이런 거라도 걸릴 것 같아요. 저 있죠. 예, 그러니까 발언을 잘 못해도 일단 그 북한 당국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발언을 잘 못해서 이 사람을 없앴다고 하면은 이것도 참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정신병동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유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 한마디 잘 못해갖고. 조현 씨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올 때까지도 이제 한국말을 거의 잘 못했거든요. 못하겠고 뭐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도 겨우 이제 한국말을 글로 쓴다고 하면 이제 받침을 이제 전혀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을 떠나서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편지를 한 번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동료들이 편지를 보면 아, 니네 엄마는 이거 한국말도 모르냐 막 이렇게 할까봐 열심히 공부는 하셨는데 워낙 그 일본 말이 이해 많이 배겨가지고 이제 그 일본 한국말을 잘 못하셨어요. 아, 너무 안타깝니다. 조현 씨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충격 증언 북한 제3의 신분 이번에는요.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정착한 제1교포들이 북한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제1교포 조현은 출세하기 위해 네모 갔다. 어딜 갔을까요? 정답. 군대 아니면 보위부. 보위부에 갔다. 비슷해요. 네, 김일성 광장. 김일성 광장에 갔다. 많이 정답일 가네. 것 같습니다. 아, 만경대. 만경대에 갔다. 김일성대. 김일성대에 갔다. 정답 확인합니다. 제1교포 조현은 출세하기 위해 돌격대에 갔다. 돌격대? 돌격대라면 뭐 수해복구나 건설 현장에 투입돼서 막 힘들게 일하는 거기잖아요. 왜 노동현장. 출세를 하기 위해서 돌격대에 가셨나요? 제가 소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전교 1등을 이제 넣지 않았어요. 공부를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추천을 못 받았어요. 이제 대학을 잘 안 보냈어요. 제1교포 출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땅에 뭐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 구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원도 되고 출세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군대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군대 가려고 하니까 군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자 자녀는 군대도 못 나간다. 아니 북한에 태어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군대도 안 내보내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낙심을 했었어요. 네. 아, 이 세상에 내가 멈출 것이 없구나 하고 3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면 당원도 되고 대학도 보내준다. 네. 그래서 대격대 가는데 9년 일했습니다. 3년만 있다 올려는 생각이? 아니 근데 조 선생님 그 돌격대라는 곳이 진짜 고문에 가까운 노동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것도 3년이 아닌 9년을? 제가 한국에 와서 속도전 돌격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데냐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그 돌격대라는 곳이 진짜 고문에 가까운 노동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것도 3년이 아닌 9년을? 제가 한국에 와서 속도전 돌격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데냐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딱 생각나는 건 삼천교육대. 네. 한국의 삼천교육대가 돌격대하고 비슷하다. 와, 말도 안 돼. 근데 그 야육 강식, 노동 강도를 비하면 사실은 삼천교육대보다도 더 힘든 것이죠. 진짜로요? 군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돌격대는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일과 생활은 군대와 같이 빡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육 강식이 굉장한 정도로 이제 많이 지배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사실 그 죽은 사람도 많고요. 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싸우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저희 친구 하나가 이제 일하다가 그 발파하면서 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구 병원까지 뛰어가서 수혈해주고 했는데도 그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저보고 야 현아 나 이거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 서기하는 신문에 놨는데 북부철길을 부탁하고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신문에 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부떡부떡 뛰고 납니다. 대학에 대한 꿈 하나로 이렇게 버티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대학에 나중에 입학을 하시고 네, 제가 9년 동안 있으면서 당원도 됐고요. 그 도역대에서 뭐 중대정치단도 하고 중대장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성정치대학에 가려고 했거든요. 8천까지 증명이 돼야 가는 대학이에요. 와, 신분이 확실해야 되네. 무조건 나 금성정치대학 가겠다 하니까 가면 서류 준비해라. 그래서 서류를 준비했는데 그 보안소에서 내 출신의 신분에 대한 그 신고 자료가 오거든요. 그 조사 자료가 오는데 거기에 5천부터 남조선에 있으므로 그 증명을 할 수 없음. 이게 딱지가 딱 붙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성정치대학에 못 가고 아니 저도 이제 5초는 출산대학. 너무한다. 5초는 나도 요즘 못 보고 사는데. 뭔지도 몰라요. 8초는 아세요? 누가 있는지나?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사돈의 사돈의 8천 원이야. 예. 아니 5천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는 게 진짜 황당한. 이게 너무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제가 그 축산부문 이제 부위원장까지 했거든요. 대단하시네 진짜. 근데 사실 그 승진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신분 차별이라는 그 신분 차별이 저를 있구나. 계속 괴롭혔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리를 꿰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했지만은 그 자리를 이제 유지를 하지 못하고 후배한테 이제 그 자리를 뺏겼는데 북한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내가 부위원장을 하다가 다른 밑에 사람이 부위원장을 하면 저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조현 씨 얘기를 정말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냈잖아. 사실은 뭐 해외에 우리 뭐 친구들도 많은 분들도 뭐 이민을 간다거나 이러면서 또 차별을 받으면서 되게 막 좌절하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생각하는 분들도 또 꽤 많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가 여기 오기로 결심을 한 것도 사실 그렇게 이제 후배한테 당하고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희 자식들은 나보다 더 고생을 해도 나만큼 되기 힘들어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도 내가 이 땅을 떠야 되겠다. 자식을 아유, 잘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탈북. 사모님께서는 만족하고 잘 사시고요? 예, 집사람은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다음 해에 그 집사람 데리고 히로시마 갔다 했거든요. 네, 갔었어요 일본에. 그 저희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어머니의 그 자취가 있는데 여기 그거 좋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죠. 파리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죠. 근데 말로만 듣던 일본이잖아요. 예. 딱 가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버지의 굉장히 이제 제2의 고향. 마음이 굉장히 찹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내가 이 거리를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지나온 생활, 자기가 다니던 학교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일본말을 잘 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까지는 못 가봤어요. 조선학교. 예, 학교도 이제 가보고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학교는 못 가봤고 아이고. 그냥 이제 정말 이제 내가 인생 전환을 한 게 정말 잘했구나 하는 이런 뿌듯한 느낌. 그리고 아버지 고향에 올 수 있게 됐다는 그 내 인생에 대한 그 행복감, 뭐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그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북에 있을 때 항시 우리 거 북성교포들이 모여서 한 잔 먹고 하면 하는 소리가 꿈이 뭐냐면은 죽기 전에 일본에 가고 싶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옛 추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좋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막 진짜 그 만감이 딱 교차하죠. 실제 북한 체제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긴 했지만 암초 같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와서 우리 같은 일반 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사람들이 체제에 정말 그 순종을 해서 그 체제를 선전할 건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체제를 헐뜯을 건지 이런 대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돈을 가져와서 북한 정부에 또 이득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뭐 소가리를 하는 이런 암초 같은 대상이다라는 거죠. 양날의 검이네. 북한뿐만이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제3의 인생으로 차별받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봄부터 정말 차별 없는 따뜻한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적이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한 여성들의 선망의 직업 1위 안내통역원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안내했던 심하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낮은 선봉시에서 안내통역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만갑에서 북한 안내통역원이 하는 일에 대해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해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죠. 쉐.
안내 통역원으로 일해서 뭐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막 이래서 그러신지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네, 되게 그렇죠. 부드럽고 또 세련된 느낌도 들거든요. 북한 안내 통역원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예, 북한 안내통역원은 북한으로 나온 관광객들에게 북한의 관광 명소와 그리고 또 북한의 실정과 북한을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원래 남한으로 이야기하면 관광 가이드와 똑같은 직업인데요. 북한에서는 안내와 통역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안내 통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말투는 미스코리아 나올 때 말투죠. 그리고 외모는 약간 김원희 씨 비슷. 맞다. 네. 그리고 뒤에 이소연 씨랑도 약간 비슷한 네, 뭔가가 느낌이. 있어. 아무튼 하윤 씨는 중국인 전문 관광 가이드였던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멘트를 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중국인 관광객이 먼저 오면 저희가 버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各位女士们、先生们，大家你们好，一路上辛苦了，向大家表示热烈的欢迎。我是朝鲜国际金杯旅行社导游，我给你们简单介绍一下今天你们旅游日程的罗津市的概况。罗津市是朝鲜唯一的自由经济贸易地区，罗津先锋地区是第三国人无需签证便可前往的地区。정말听懂。谢谢。 진짜? 달라, 뭔가 달라. 이게 우리가 수 있는 국난 제이. 도대체 이 중국어를 어디서 이렇게 배우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네, 금컵 여행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금컵? 네, 금컵 여행사. 저 여기서는 골든컵이라고 하는데 네. 북한은 고유한 북한어를 쓰기 때문에 금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선 국제 금컵 여행사라는 데서 안내 통역으로 일을 하면서 중국어를 실전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금컵이 말자주 체육하고 연관이 됐어요. 체육성 산하에 있는 공식 국가에서 인정을 한 무역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북한의 무역회사 하면은 뭐 외화벌이, 기진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뻥튀기고 이분은 진짜 그 명실공히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금컵이라는 거는 평양에 그 식료 종합 공장이라고 해서 탄산음료 만들고 비스켓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라진 선봉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금콕 무역회사에 지사가 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분처럼 이렇게 그 외국인들 상대로 관광 안내 가이드도 하고 상품도 팔고 이런 그런 회사인 거죠. 떠오르는 회사예요. 대학은 어디에 있었어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의례봉사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네. 국정원에서도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학문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호텔 경영학과 똑같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의례봉사학이라고 부르고요. 원래 주 과목은 뭐 외국인들이 오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데서 상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세트 어떤 순서대로 넣는지, 포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나라의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주류는 어떻게 타는지, 뭐 칵테일 타는 법까지 이런 서비스 관련한 교육을 배워주고요. 저는 이 서비스 양성하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어가 주 전공은 아니고요. 영어가 1 외국어였고 2 외국어가 중국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대학교 때 이 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내 통역권이 이제 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막 이미지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한데 그런 직업 되는 자체가 어려운 건가요? 최근에 이 중국어를 배우는 게 북한의 추세가 됐어요.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지금 대세라고 해야죠. 그래서 라진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중국어를 개인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돈을 한 달에 비싼 돈을 주고 가서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청진에도 최근에 유행이 됐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다 그 최종 목표는 이런 안내 통역원이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는 문은 자꾸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와 실력도 동반되면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저희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인접했기 때문에 세간으로 무역을 정말 날마다 많은 외국인 중국인들도 오고 또 북한에 무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통역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어떤 외국어 대학 졸업한 사람이면 가능했는데 지금 이분 같은 분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학에서 그것도 또 아마 어마어마한 백이 또 있어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나왔다 해서 그 중에서도 선택이 된 거 봐서는 엄청난 어떤 백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짜 막 되게 뭔가가 있어야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다들 얘기를 하셔서 하윤 씨가 이렇게 가방이 많으셨는지 뭐 악어백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저희 뭐 집이 굉장히 잘 살고 이렇지는 않고요. 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그 조선국제 금컵 여행사에서 안내 통역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사는 북한 평양에 있고 분사는 라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진에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왔었고 중국어를 조금 안다,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라는 대학교 졸업생이라는 그 이유에서 조금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윤 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윤 씨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수입이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수입이 좀 높나요? 좀 높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이야, 부자네. 그럼 뭐 강냉이로 받고 이러진 않나 봐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달러나 혹은 인민폐라고 하는 중국 돈을 주수입원으로 삼죠. 얼마나? 버는 돈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 단체 손님이 어떤 상품을 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중국 돈 800원이면 달러로 한 100달러 정도 되고요. 많게는 제가 2박 3일에 중국 돈으로 10,000원을 더 번 적도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일반적인 월급이 얼마죠? 일반 월급. 저는 한 달 월급이 한 5,0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많네. 한 달에 5,000원, 북한 근데 돈으로. 이틀에 10,000원을 벌었어요? 네네. 5,000원은 거의 가치가 없는 그것도 북한 돈으로 5,000원이잖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돈이고 이제 중국 돈 10,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월급인 거예요, 팁인 거예요? 팁이죠. 월급을 그렇게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 상품을 사거나 어떠한 여행지 입장료를 우리가 붙여서 그 붙이는 차액만큼 안내 통역들에게 나눠주는 게 이미 북한에서도 룰이 그 됐습니다. 팁은 혼자 잡수세요? 아니면 나눠 잡수세요? 네, 제가 혼자 먹을 수는 없고요. 그 북한 측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운전수하고 나눠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안내 통역원이 재량껏 어느 정도 띄워줍니다. 그러면 안내통역원이시니까 이곳저곳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낮은 선봉은 어디가 유명한가요? 라진 선봉은 그 라진과 선봉 지역의 지역 관광이 유명해요. 특히는 그 라진과 선봉 가운데 비파도라고 있어요. 선봉에서 내려다 보이면 물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물개섬이고요. 라진 쪽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보면 그 앞뒤에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관광을 쭉 하고 쾌속정으로는 한 20분 거리고요. 큰 배로는 한 40분 정도 나가면 물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관광버스도 돈을 내고 보는데 그게 유명하고요. 제일 유명하기는 그 라진의 어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식당? 아니요, 어민의 집이라고 한옥인데요. 식당은 아니고 깜짝 놀랐네. 한옥이에요. 그런데 이게 김일성과 김정일이 1940 몇 년에 직접 다녀가신 곳이라고 해서 여기만 유일하게 일반 백성, 즉 북한 주민의 살림집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면 중국인들이 이쪽을 먼저 갑니다. 이쪽 가서 일반 주민이 살고 있는 집인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북한 주민이 뭘 먹고 사는지, 살림집은 어떻게 되는지, 밑에서 뭘 떼는지 혹은 가정 살림도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기가 조금 더 인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중국인과 외국인들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라진에서 정해놓고 이 집만은 딱 가도 된다라고 정해진 집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 라고 저 집 들어가는 거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막 신발도 벗고 다 들어가고 소파에 앉아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 집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니요. 실제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러면 특혜를 막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돈 아니면 쌀이나 뭔가를 시에서, 라진 시에서 그 뭘 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기념품이잖아요. 하나씩 뭐 이렇게 사는 재미도 있고 받는 재미도 있는데 그러면 라진선봉 그쪽은 어떤 기념품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라진선봉은 지역 특산물은 별로 없어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사는 게 개성 고려 인삼, 범뼈술, 곰열 아시죠? 곰열 이걸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래요. 네, 그 가짜예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걸 엄청나게 많이 사요. 왜냐? 인삼은 포장에 개성 고려 인삼이라고 적었죠. 근데 인삼은 우리 개성 고려 인삼이 유명하잖아. 이제 중국인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국영 기업이고 뭐 여기 뭔 가짜가 있겠어. 이렇게 뭐 이런 게 발전도 안 했는데 물어봐요. 가짜냐 진짜냐. 진짜면 내가 엄청나게 많이 사겠다. 제가 양심이 있으면 그래 가짜에 사지 말아라 이럴 건데 그래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공의 안내 통역들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우기죠. 그러면 삽니다. 네, 그래서 저런 걸 굉장히 많이 사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다. 다 가짜인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먹거리 스파일에 제보 좀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하은 씨 덕분에 북한 안내 통역원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새로운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하은 씨 이만갑에서 열렬히 환영합니다.